안녕하세요. 오늘의 뉴스레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중국이 야심차게 공개한 첫 번째 항공모함 야오닝함이 훈련함에서 전투함으로 변신을 알리는 등 해군력을 과시하며 중국이 엄청난 호들갑을 떨고 있습니다. 불과 1년 만에 변신한 항모에 대해 자화자찬하며 미국에 필적할 해군력을 보유하게 됐다는 건데요. 그런데 결국 야오닝함이 거대한 고철 덩어리에 불과했다는 게 밝혀져 발칵 뒤집어졌다고 합니다. 심지어 중국 내에서조차 자원 낭비다라는 의견이 속출하며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는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중국의 첫 번째 항공모함 야오닝함이 최근 훈련함에서 전투함으로 변신했다는 소식을 알리며 대대적으로 오픈에 나섰습니다. 이를 두고 중국 언론에서는 1년 만에 전쟁을 할 수 있게 싹 다 바꿨다며 해상 시범 운항에 들어간 야오닝함을 선전하기에 바빴는데요.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지난 1일 중국의 첫 항공모함 야오닝함이 1년간의 개조 작업을 마치고 해상 시범 운항에 들어갔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가 공개한 사진들은 야오닝함이 전날 예인선 도움을 받아 랴오닝성 다롄 조선소를 나서는 모습이었는데, 특히나 랴오닝함의 갑판에는 중국의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J-35와 J-15 함재기의 실물 크기 모형이 놓여있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랴오닝함의 항해 모습이 공개된 건 작년 2월 28일 보수 및 등급 상향 작업을 위해 조선소에 들어간 뒤 처음으로 꼭 1년 만이었습니다.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야오닝함은 이달 9일까지 시운전을 마치고 훈련용 항공모함에서 전투용 항공모함으로 바뀔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익명의 한 중국 군사 전문가는 1년에 걸친 개조 작업은 야오닝함의 단순한 유지보수가 아닌 복잡한 업그레이드가 적용됐음을 의미한다며 J-35 모형이 등장한 건 야오닝함 함재기 편대에 이 기종이 추가될 가능성이 있음을 나타낸다고 전했습니다. 랴오닝함은 옛 소련이 건조하다 중단한 항공모함을 1998년 중국이 우크라이나에서 도입해 14년 만에 영구 개조를 거쳐 2012년 내놓은 겁니다. 배수량 6만여 티, 디젤 추진, 스키 점프대 방식의 구형 항공모함으로 그동안 중국은 이를 훈련용으로 사용해 왔었습니다. 실제로 랴오닝함은 중국이 옛 소련의 미완성 항모를 구입해 개조한 퇴물로 평가되기도 했는데, 이런 이유로 개조가 필요했던 겁니다. 소련으로부터 넘어올 당시 랴오닝함은 레이더나 통합 전투 시스템과 같은 전자장비는 아직 설치되지 않았으며 엔진도 없이 골격과 선체만 완성된 상태로 67%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더해 중국에서 개조하면서 많은 부분이 바뀌었고, 무장이나 전투 시스템 같은 경우는 모두 메이드 인 차이나를 썼기 때문에 성능이 더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국은 항모 설계 기술을 전수해줄 나라가 사실상 없었기에 어떻게든 자력으로 만들어야 했기에 성능이 떨어지는 게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2035년까지 최소 6개의 항공모함 전투단을 창설한다는 계획으로 오래전부터 바다로 향하겠다는 열망을 갖고 해양 진출 루트를 개발하면서 전략 거점을 구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 패권국인 미국에 대항하겠다는 건데, 실제로 최근 중국은 랴오닝함, 산둥함, 푸제남 등 총 3척의 항공모함을 포함해 각급 함정을 공격적으로 확대하면서 태평양 연안국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사실 항공모함 이름인 야오닝과 산둥은 청일전쟁 패전 지역으로 해양에 대한 중국의 집념이 얼마나 강렬하고 뿌리가 깊은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런 이유로 랴오닝함뿐 아니라 산둥함과 푸제남에도 J-35가 탑재될 것으로 보이며, 이렇게 되면 항모의 전투 능력이 크게 증강될 거라는 게 중국 해군의 기대입니다. 베이징의 군사 전문가는 산둥함과 랴오닝함이 동시에 작전에 투입되면 거의 30대의 J-15 전투기를 발진시켜 미국 항모 전단의 전투기에 맞설 수 있게 된다며 미군의 수적 우세를 효율적으로 상쇄시킬 것이라고 자화자찬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훈련용에서 전투용으로 개조한 랴오닝함의 변신이 꽤 주목을 받았던 이유가 있었던 건데요. 그러나 사실 따지고 보면 랴오닝은 항모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1년간 개조를 했다고 해도 원천적인 문제들이 남아있으므로 이전에 나왔던 굴욕의 상황들이 이어질 거라는 게 불보듯 뻔합니다. 예전에도 랴오닝함을 불안한 시선을 보는 이가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지난 2014년 디펜스 리뷰는 랴오닝함이 위험할 수 있다라는 기사를 내보내 짝퉁 함재기로 이뤄진 랴오닝함을 보유하고 있는 중국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갖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고 경고한 겁니다.
과거 러시아 해군의 조선 전문가 역시 랴오닝함에 대해 20년간 유지 보수가 되지 않은 데다 특히 용접 부위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 내부의 강판이 변형돼 선체가 기울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영국의 해군 전문가도 변형이나 기울기가 생기면 배는 폐기된다. 내부의 상황은 확실하지는 않지만 랴오닝 개장 속도가 빨랐던 건 인상 깊다며 우려스러운 시선을 보냈습니다. 이런 이유로 최근에 랴오닝함이 훈련용에서 전투용으로 개조했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훈련 항모 이상이 전투기를 충분히 만재하기에는 금속 피로도가 심해 언제 또 불시에 사고가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랴오닝함뿐 아니라 산둥함 역시 상황은 비슷해 보이는데 실제로 이들 항모가 함재기를 이륙시키는 방법은 스키 점프대를 이용하는 구식 버전입니다. 이런 이유로 랴오닝함과 산둥함은 당연히 이륙 중량이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으며 그래서 활주로가 짧은 항모에서 오로지 스키 점프대만 의존해 이륙해야 하는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연스레 가벼워야 하는데 이러면 무장, 조기 경보기 등 기타 최신식 전자기기들이 탑재를 줄여야 하고 적재 연료 또한 최대한 뭘 실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무장과 연료를 적게 탑재하면 사실상 작전 반경도 현저히 줄어들게 되고 동시에 전투력 또한 뚝 떨어지게 됩니다. 중국의 항모가 빈껍데기에 불과하다는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이유들입니다. 반면에 미국의 항모는 시속 250km 이상으로 급가속하는 전자식 캐터필트 발사기를 사용해 함재기 이륙 중량이 45톤에 이르며 원거리 항해나 작전에 지장을 받을 일이 없습니다. 이와는 달리 산둥함의 경우 자체 연료로 항해할 수 있는 기간이 불과 15일밖에 되지 않는데 작전에 출격하는 기타 시간을 고려하면 실제 항해일은 일주일에 불과할 거라는 분석입니다. 반면에 랴오닝함은 얼마 전 괌으로 원거리 항해에 나갔을 때 보급함에게 무려 4번이나 연료를 보급받고서야 중국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뿐 아니라 랴오닝함과 산둥함의 하루 평균 전투기 출격 횟수는 제럴드 포드함이 7분의 1에도 못 미치는 20회 정도라고 합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중국은 미국을 금세 따라잡을 수 있다며 호언장담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미 해군에 대적할 만큼의 역량은 절대 아닙니다. 미 해군이 실전을 포함해 수십 년간 수행해온 항모 기술과 작전을 중국이 따라잡으려면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게 많은 군사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미국에서도 중국의 항모라면 이름만 듣기만 해도 코웃음을 치고 있는데 실제로 이런 상황을 반영하는 일도 벌어졌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21년 미 해군이 홈페이지에 올린 한 장의 사진에 중국이 부글부글 끓었었습니다. 다름 아닌 중국 항모 랴오닝함이 미 해군으로부터 발고기 굴욕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7함대 소속 미사일 구축함 머스티노의 로버트 함장이 난간에 다리를 꼬아 올린 채 비스듬히 앉아 부함장과 함께 항해 중인 랴오닝함을 느긋하게 내려다보는 사진이 공개됐었는데요. 특히나 머스티노가 중국 항모전단 사이에 보란듯이 끼어들어 랴오닝함을 뒤쫓는 위성사진까지 공개되면서 된통 굴욕을 당했었습니다. 이에 군사 전문가들은 미 군함이 무인지경처럼 중국 항모전단에 끼어든 건 중국 군함이 항모를 보호할 능력이 없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해당 사진이 공개되자 제대로 지켜볼 가치도 없다는 거다. 미군 눈에는 랴오닝함이 앞에 지나가는 게 장난감으로 보이는 거다 등이 밀덕들의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더구나 랴오닝함은 발고기 굴욕 당시 미국과 일본 군함에 사실상 포위당하면서 실전 능력에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는 등 국제적 망신을 톡톡히 당했는데요. 상황이 이러자 당시 중국인들조차 비판적인 반응을 보이며 비난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중국 네티즌들은 랴오닝함은 잠수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바다에서 갑판을 씻고 있는 중이다. 잠수함 운반선이지?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렇듯 전투용으로 개조를 했다고 하더라도 랴오닝함의 미래를 어느 정도 내다볼 수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 중국의 계획대로는 실현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돈과 시간만 쓰고 국제적 망신만 당하는 상황이 현재 중국이 보유한 항모가 세 척이라고는 하지만 결국 이것들이 고철덩어리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중국은 세 번째 항공모함 푸제노가 계류 시험을 시작했다고 알리며 이르면 올해 정식 취역할 거라고 공표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첫 항공모함을 보유한 지 10년 만에 세 척을 보유하게 됐다며 대대적으로 알리며 중국 매체에서도 떠들썩하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글로벌타임스는 중국의 첫 항모인 랴오닝함이 취역한 후 10년 만에 항공모함 세 척을 보유한
해양 강국이 됐다며 푸제남은 야오닝함, 산둥함과 동일하게 재래식 항모이지만 함재기 이착륙을 위한 캐타펄트가 최초로 탑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렇듯 중국이 항모 세척을 보유한 해양 강국이 됐다고는 하지만 사실 이 모두가 구식 기술로 만들어져 성능과 작전 능력 모든 면에서 미국을 대적하기에는 힘들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오닝함은 중국의 첫 번째 항모라는 상징성을 빼면 존재의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항모인 산둥함은 순수 중국 기술로 만들어져 신뢰성이 바닥인데다 푸제남은 가장 최신 기술을 탑재했지만 여전히 재래식 디젤 엔진을 이용합니다. 이런 이유로 중국 항모들의 탑재기는 3050대 수준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미국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데요. 중국이 그토록 바라는 해양 강국이라는 원대한 꿈은 영영 이루어질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의 잠수함 수출을 막기 위해 황당한 수법을 썼던 중국이 최근 최악의 상황으로 빠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산 무기를 구입하려 했던 태국이 크게 분노하며 다시 한국을 찾았을 정도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기에 전 세계 언론들이 중국을 비판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태국은 동남아의 대표적 해양 국가이지만 1952년 일본산 잠수함 4척을 퇴역시킨 이후 줄곧 잠수함 구입을 모색해온 바 있습니다. 다만 경제력이 약해 값비싼 잠수함을 구매하는 것은 쉽지 않은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 들어 상황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베트남이 러시아로부터 킬로급 잠수함을 도입한 데 이어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도 프랑스 등에서 잠수함 도입을 시작했고 심지어 빈국 미얀마조차 러시아에서 신형 잠수함을 구매했던 것입니다. 현재는 싱가포르 4척, 말레이시아 2척, 베트남 6척 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태국은 최소의 비용으로 잠수함을 확보하기 위해 여러 곳을 수소문한 바 있습니다. 한국, 독일, 러시아, 스웨덴, 프랑스 등에도 잠수함 구입을 타진해왔습니다. 그런데 2011년 독일 해군이 노후 잠수함을 퇴역시키려 한다는 정보를 입수했고 독일로부터 500톤급 소형 잠수함 U206A 6척을 2,500억 원에 구입하려 하기도 했습니다. 30년가량 작전에 투입돼 사용연한이 67년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았는데도 말입니다. 태국 측은 인근 해역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 기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독일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계획은 무산됐고 대신 잠수함 건조사인 티센크루프 마린 시스템은 중고 잠수함 대신 신품인 U209 잠수함을 도입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태국 해군 역시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면서 독일과 한국의 10여 명의 장교를 파견해 잠수함 교육을 받기도 했습니다. 태국 해군은 독일 기술에 결코 뒤지지 않으면서 더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후속 군사 지원에도 유리한 한국 잠수함 도입을 내심발하고 있었습니다. 태국 국방부는 가격 하락을 유도하기 위해 2014년 공개 경쟁 입찰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이때 한국, 중국, 러시아, 프랑스 업체가 입찰에 참여했고 당시 전문가들은 한국 대우조선해양의 낙승을 예상한 바 있습니다. 킬로급 잠수함은 주변국들이 도입하고 있는 기종이어서 구입을 꺼렸고 프랑스 스콜펜급은 너무 비싸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중국제 잠수함을 도입하자니 과거 호위함에 대한 트라우마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태국은 1990년대 초반 중국으로부터 호위함 2척을 헐값에 들여온 적이 있습니다. 태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추앙받던 나레수안이라는 이름을 붙이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오래가지 않아 나레수안이라는 이름에 먹칠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건조를 했는지 볼트와 나사가 곳곳에 튀어나와 있었고 적 미사일이나 포탄에 피격되었을 때 생존을 위해 필요한 방수 격벽조차 없었습니다. 게다가 화재 발생 시 진화를 위한 소화시설도 없었고 전기 배선 체계는 복잡하고 조악했습니다. 무장 발사 버튼을 눌러도 미사일이나 함포가 발사되지 않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했을 정도입니다. 중국 함체의 서방 진영의 무기체계와 전자장비를 통합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던 것입니다. 태국은 중국에 수차례 하자 보수를 요구했지만 그들은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결국 7,300만 달러를 들여 스웨덴 사부 SAAB의 사격 통제 장치에 대한 전면 개조를 의뢰했고 삼성 탈레스 등 한국 기업의 전투정보 시스템 개량과 유지 보수를 말기기도 했습니다. 결국 실전 배치를 하긴 했는데 인도 후 무려 5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뒤였습니다. 그럼에도 불안했는지 2012년 호위함 2척에 대한 추가 확보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2013년 대우조선해양의 일대를 발주했는데 가격은 4억 7천만 달러였습니다. 개량을 맡았을 당시 한국의 기술과 꼼꼼함에 감동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이런 상황에 태국 장교들이 한국에서 잠수함 교육까지 받은 상태였기에 대우조선해양의 잠수함 수준은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여졌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상상하기 어려운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면서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25년 거치 분할상환 방식의 무이자 조건이었고 전체 계약 가격의 3배에 달하는 절충 교역을 제시했던 것입니다. 즉 약 3조 원어치의 태국산 물품을 구매해 주기로 하며 운용기간 중 품질은 중국 정부가 보증해 주기로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무리수를 둔 이유는 한국의 호위함에 이어 잠수함까지 빼앗기면 고개를 들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날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어 국가의 전략적 이익 때문에서라도 중국은 태국을 우군으로 확보하려 했습니다. 미국은 서태평양 국가들을 규합해 중국에 대항하는 연합전선을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앞서 중국은 방글라데시에 2척의 민급 잠수함을 수출했으며 파키스탄과 8척의 위안급 잠수함 수출 계약을 맺기도 했습니다. 태국은 영내에서 전통적으로 미국과 동맹 관계를 유지했으나 군부가 2014년 무혈 쿠데타로 정권을 잡자 관계가 크게 뒤틀린 바 있습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군부 정권을 비판한 반면 중국은 태국 군부에 대해 지지 입장을 보였던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중국산 잠수함 도입이 결정되자 미국과 태국의 관계는 악화일로를 겪었습니다. 과거 호위함 사태를 겪은 시민들 또한 거세게 반발했고 구입은 잠시 보류되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2017년 중국은 잠수함 3척을 2척 가격에 주겠다는 새로운 제안을 해왔습니다. 태국 총리 또한 일대는 중국이 주는 공짜 선물이라며 국민들을 설득하려 한 바 있습니다. 싸면서도 비교적 좋은 품질의 사후 서비스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잠수함 한 척의 구입 비용은 4,400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여기에 탑재 가능한 무기도 같이 제공받기로 했는데 어뢰 16발과 기뢰는 최대 30발을 실을 수 있었습니다. 위안급 39월 기반으로 태국에 맞게 개발된 S26T 모델을 받기로 한 것입니다. 최대 속도 18노트로 수중에서 연속 20일간 작전을 할 수 있는 최신형이었습니다. 2020년 초 중국 포털에서는 태국이 한국 호위함을 버리고 중국에서 잠수함 2척을 구입하기로 했다며 기세 등등 보도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 8월 중국산 잠수함의 추가 구매 계획을 두고 엄청난 파열음이 발생했습니다. 중국 측이 제안한 모든 것이 사기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초기 약속과는 다르게 25년 거치식이 아닌 7년 분할 상환을 요구해왔습니다. 게다가 운용기간 중 중국 정부가 품질을 보증한다고 한 약속도 깨고 잠수함 제조사가 2년간 보증해주겠다는 것이 다였습니다. 게다가 계약을 체결한 중국 선박공사 CSOC는 중국 정부를 대표하지도 않았습니다. 잠수함을 건조하는 민간 업체로 중국 정부의 보증 약속은 애초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잠수함 기지 건설을 위해 중국 측이 감독관 4명을 파견했는데 이들은 중국어 강사로 노동허가증을 받은 일반 민간인으로 드러났습니다. 중국이 일대를 공짜로 주겠다고 한 것 또한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기타 무기들을 대량으로 강매시켰던 것입니다. 2017년 중국산 장갑차 VT-1 34대를 태국에 팔았고 2016년에는 중국산 VT-4 전차 28대를 팔아 넘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는 상륙 강습함까지 태국을 압박해 판매했죠. 약 2천억 원짜리 강습함을 3년 계약으로 판매했던 것입니다. 잠수함을 주문한 곳과 같은 업체에 발주한 것인데 외신들은 한 척을 공짜로 주는 척하면서 기타 무기를 팔아 손해를 메꾸려 한다며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태국 측은 새로 구입하는 잠수함 작전에 호응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구매했다는 설명을 했습니다. 결국 태국이 기대했던 절충교역이 중국을 위한 절충교역이 된 셈입니다. 이 때문에 태국인들은 중국이 사기를 친 것이 아니냐며 항의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결국 추가로 구입하기로 했던 계획은 2020년 9월부터 연기가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올 2월 중국 측이 갑자기 중고 잠수함 2척을 제공하겠다는 연락을 했습니다. 주문한 잠수함의 인도를 기다리는 동안 승조원들을 훈련시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내막을 들여다보니 태국과 계약했던 잠수함에 장착하기로 한 독일제 엔진을 구할 수 없었기 때문으로 드러났던 것입니다. 이는 중국 언론에서도 크게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소식은 최근 워싱턴 포스트 등 외신들을 통해 일파만파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독일제 MTU 디젤 엔진은 중국에 대한 금수 품목으로 지정돼 있었습니다. 1989년 텐안먼 광장의 민주화 항쟁 이후 EU가 조치를 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중국 정부는 태국과 잠수함 계약을 맺기 전에 MTU사와 독일 정부에 문의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수입을 못하게 된 중국은 독일제 대신 자국산 엔진을 장착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를 본 태국인들은 잠수함을 위험에 빠뜨리게 할 수는 없다며 강력 항의를 나타냈습니다. 내년 9월께로 예상됐던 첫 번째 잠수함의 인도 시기 또한 기약이 없게 된 상황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중국에서 첨단 무기를 구입하려는 나라들은 EU 부품이 들어가 있으면 인도 지원과 비용 초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를 했습니다. 반면 대우조선해양이 인도했던 호위함은 정반대의 평가를 듣고 있습니다. 태국이 주문했던 호위함은 2019년 취역돼 푸미폰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태국의 전 국왕라마 9세 이름으로 2016년 89세로 서거할 때까지 70년간 왕자를 지키며 국민의 존경을 한 몸에 받았던 군주입니다. 태국은 푸미폰함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한 후 중국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자 지난해 말 서욱 장관을 만나 추가 한 척에 대한 발주를 타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 추세가 좋아지는 대로 국방협력을 전방위로 확대할 계획이라는 언급까지 했습니다. 결국 중국에서 망쳐버린 잠수함 계약도 호위함처럼 다시 한국으로 돌릴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은 2011년 인도네시아에서 잠수함 3척을 수주해 성공적 진수를 마친 바 있습니다. 한국을 세계에서 5번째 잠수함 수출국 반열에 올려놓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3,000톤급 잠수함까지 진수하며 기술력을 입증시켰습니다. 게다가 작년에는 SLBM까지 성공시키며 최강의 위력을 선보인 상태입니다. 세계 정상을 향해 지속 성장하는 한국의 잠수함. 태국도 다시 한국을 선택하길 바랍니다. 현대 로템이 수출하는 K방산의 대표작 중 하나인 K 흑표 전차가 글로벌 탱크 전투력 순위에서 상위 10위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최근 하카드닷컴 HOTCARS 캄이 발표한 화력이 가장 뛰어난 전차 10종 10배털 탱크스 위드 더 모스트 파이파워 순위에서 한국의 K 흑표 전차는 당당히 8위에 올랐습니다. 하카즈닷컴의 선정 이유를 보면 한국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 군사적 수요가 많은 나라다. 전투 탱크 부문에 있어서는 수년 동안 K 흑표를 보유해왔기 때문에 어떤 군사적 도전에도 충분한 대응이 가능했다. 특히 K 흑표의 화력과 방어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K 흑표는 전설적인 에밀 에이브럼스 전차 모델에서 파생됐다. 에밀 에이브럼스 전차는 미국 전차의 자부심이자 역사상 가장 뛰어난 전차 중 하나라고 설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덧붙였습니다. K 흑표 전차는 분당 열발을 3분 동안 쉬지 않고 발사할 수 있는 현대 WIA 120-55구경 연구포를 장착하고 있다. 또한 장갑차와 헬기를 쉽게 처리할 수 있는 화학 에너지탄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K 흑표는 전투 관리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서 아군 전차와 상태를 공유할 수 있다. 메시지만 보내면 언제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분당 열발을 3분 동안 쉬지 않고 발사할 수 있는 연사력은 얼마 전 있었던 폴란드 대통령 앞에서의 첫 실전 사격에서도 유감없이 발휘됐습니다. K 전차는 현대 WIA 120-55구경 연구포를 장착하고 있고 12.7K6 기관총과 7.62 통축 기관총도 탑재되어 있습니다. K 흑표는 지난 1995년 개발이 시작돼 2014년부터 우리 군에 실전 배치됐고 지난해 12월에 폴란드 수출이 결정돼 1차 수출 규모는 약 180대 약 3조 5천억 원에 이릅니다. 현대로템은 오는 2025년까지 1차 공급을 마친 후 폴란드형 K 전차인 KPL 800여 대 추가 공급할 계획인데요. 지난 3월 K 전차에 대한 실사격 훈련은 폴란드 동북부 오르지스 훈련장에서 열렸습니다. 폴란드는 한국의 K9 자주포 1차 물량이 현지에 도착했을 때에도 이례적으로 고위 정치권 인사들이 K9 자주포를 실은 선박이 도착한 부두까지 마중을 나와 환영 행사를 열 정도로 한국에서 온 신형 무기들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보였는데요. 이날은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이 직접 참관해 K 전차의 실사격 훈련을 지켜봤습니다. 폴란드군은 4대의 K 전차를 투입해 1.2km, 2.7km에 떨어진 다양한 표적 대부분을
명중시켰는데요. 특히 2.5km와 2.7km 장거리 표적을 명중시키자 찬사가 터져나왔습니다. 이번 사격에는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6주간 교육을 받고 귀국한 폴란드군 요원들이 투입됐습니다. 두다 대통령은 이날 마리우시 부아슈차크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장관과 함께 사격장을 찾았고 부아슈차크 장관과 함께 K 전차 위에 직접 올라 16기갑사단 참모로부터 직접 사격 관련 브리핑을 받고 실사격 훈련 과정을 참관했습니다. 사실 이날 행사에 두다 대통령 참석은 예정돼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참석이 갑작스럽게 결정되면서 행사 비중이 커졌지만 K 전차의 위력은 문제없이 발휘되었습니다. 폴란드 두다 대통령은 이날 K 전차와 K9 자주포를 배경으로 찍은 자신의 사진까지 트위터에 올리며 2025만 2039년 폴란드군의 주요 개발 방향과 국가방어정책 결의안에 서명했다고 밝혀 한국 방산에 대한 큰 관심을 표했습니다. 앞서 두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K 전차 10대와 K9 자주포 23문 등 초도 물량이 도착했을 때 수도 바르샤바에서 차량으로 4시간 걸리는 폴란드 북부 그디니아 해군기지까지 직접 달려가 환영 행사를 열었는데요. 전력화 행사가 아닌 해외 무기 초도분 도입 행사에 군 통수권자까지 참석한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폴란드가 느끼는 위기감과 한국산 무기에 대한 기대감이 그만큼 컸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시 두다 대통령은 현대식 장비를 갖춘 군만이 러시아 제국의 야망과 잔인함을 막을 수 있다. 러시아의 침공과 우크라이나 전쟁 국면에서 한국 무기의 신속한 인도는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폴란드에서 K전차의 실사격이 이뤄진 뒤 K전차 제조업체인 현대로템과 폴란드 최대 국영 방산업체 PGG, WGM 등 3사는 컨소시엄 구성에 합의하는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이를 컨소시엄 3사는 폴란드 국방부와 2차 사업계약 협상을 하게 되는데요. 폴란드군이 도입할 K전차는 총 1000대에 달합니다. 이 중 180대는 한국군이 도입 중인 것과 똑같은 형이지만 나머지 820대는 폴란드형 KEPL으로 업그레이드된 것입니다. 여기에는 한국군 K전차에는 없는 원격 조종기관 총탑 RCWS, 적 대전차 미사일 로켓을 요격하는 능동방호체계 APS 등을 장착하게 됩니다. 또한 820대 중 320대는 한국에서 나머지 500대는 폴란드 현지 생산이 추진됩니다. K전차는 최근 노르웨이 전차 사업에서 독일 레오파르트 2 전차의 고배를 마셨지만 아이러니하게도 K전차의 명성은 오히려 더 높아졌습니다. 우리 K전차와 세계 최강이라는 평가를 받아온 독일 레오파르트 7 전차는 노르웨이 전차 사업에서 치열한 경합을 벌여오다 올해 초 독일제로 결정됐는데요. 노르웨이 국방물자청은 최근 디브리핑, 즉 사업 결정 배경과 내용 등을 해당 업체에 설명해주는 브리핑을 통해 가격 면에서 K가 우수했고 성능 면에서도 동등 이상의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즉 노르웨이군에서는 K전차를 원했지만 독일과의 관계 등 정치적인 이유로 레오파르트를 선정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소식통은 폴란드는 지난해 K 구매를 결정할 때 K가 레오파르트 2H7보다 우수하다는 노르웨이 전차 사업 평가 결과를 입수했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즉 노르웨이의 분석을 보고 폴란드는 K를 서둘러 도입했던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전을 통해 전차의 중요성이 새삼 부각되면서 평원지대가 많은 폴란드는 전차 장갑차 등 기갑부대 전력 증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동유럽 국가들은 과거에 사용했던 러시아 무기를 더 이상 사용하기 어렵게 되면서 미국을 포함한 서방 국가의 무기들로 전환하는 추세입니다. 폴란드 역시 전차 사업에서 당초 미국제 에미레이나 독일제 레오파르트 2 전차 도입을 적극 검토했지만 성능, 가격은 물론이며 빠른 납품까지 가능하다는 강력한 장점을 앞세운 한국의 K 전차 대량 구매로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폴란드가 도입할 미국 에미레이 전차는 240대로 우리 K 전차의 4분의 1 수준입니다. 이처럼 폴란드를 비롯해서 한국 무기를 구매하는 나라들이 늘어나자 이제는 미국, 독일 등이 한국 무기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고 있다는 후문입니다. 냉전 이후 무기 생산 라인이 크게 약화됐던 독일이 우크라이나전을 계기로 본격적인 방위산업 재가동에 나선 것도 우리에게는 도전 요소입니다. 따라서 이제 한국은 폴란드를 유럽의 방산 수출 거점으로 삼아 제3국 시장 진출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하슈차크 국방장관도 지난해 11월 한폴란드 방산협력 컨퍼런스에 참석해 한쫄 방산 협력을 통해 양국 방산업계는 공동으로 제3국 시장 진출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말해 이를 확인시켜줬습니다. 폴란드는 지난해 한국 방산업체들과 K전차 1000대, K9 자주포 672문, FA50 경공격기 48대, 천무 다연장 로켓 288문 등에 대한 수출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폴란드 무기 수출은 2030년대 초중반까지 단계적으로 이뤄질 예정입니다. 폴란드와의 1차 계약은 120억 달러, 약 15조 6천억 원 수준이지만 탄약과 후속 군수 지원 등 전체 물량을 포함하면 총 규모는 400억 달러, 무려 52조여 원에 이르는 막대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5월 22일 현대로템은 폴란드에 K전차 7대를 추가로 인도해 이번에도 납기를 칼같이 지켰습니다. 마리우시 블라슈차크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은 지난 19일 트위터를 통해 한국의 또 다른 K 촉표 전차가 오늘 그드니아 항구에 도착했다. K 전차는 기계화 부대로 이동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대로템은 작년 8월 폴란드 군비청과 K 전차 수출을 위한 1차 이행 계약을 체결했고 오는 2025년까지 K 전차 180대를 공급하게 되는데요. 초도 물량 10대를 인도한 이후 지난 3월 1차 공급 물량 일부인 5대를 조기 납품했고 2개월여 만에 7대를 또다시 인도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폴란드에 공급한 K 전차는 총 22대입니다. 이렇듯 한번 계약하면 납기일은 물론 모든 약속을 철저히 이행하다 보니 해외에서 한국산 무기에 대한 신뢰도는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상황을 지켜보며 가장 불안에 떨고 있는 국가는 다름 아닌 대만입니다. 중국은 지속적으로 대만의 영토와 반도체 산업을 탐내며 동남아시아와 태평양으로 진출하기 위한 주요한 길목에 위치한 대만을 자신들의 영향권에 두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이 항공모함을 만들고 있는 이유 또한 미국에 맞서서 아시아 태평양 패권을 차지하기 위함으로 그 시작은 대만을 완전히 자신들의 영향권 안에 두는 것입니다. 2023년 올해 상반기 안으로 중국이 자체 제작한 사명 항공모함이 진수 대기 중이며 실전 배치가 완료되면 남중국해와 태평양 일대에서 중국의 군사력을 강화하고 유사시 대만에 지원오는 국제사회의 함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이 대만을 자신들의 영향권으로 두게 되면 세계 패권이 밟힐 수도 있는 중대한 사건이 됩니다. 먼저 대만 앞바다를 통해 중동의 석유를 수송받는 한국과 일본이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게 됩니다. 석유를 비롯한 에너지 수송 루트뿐만 아니라 중동과 유럽으로 향하는 무역 항로 역시 이곳을 지나기에 대만과 인근 바다가 중국의 영향권으로 넘어간다면 한국과 일본은 에너지 수급과 무역 항로에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미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을 배치하여 북한과 중국 그리고 러시아를 견제하고 있는 미국은 대만 앞바다에서 영향권을 잃게 되면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이 불가능하게 되어 원활한 작전 수행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이렇게 대만은 지정학적으로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대만이 중국에게 넘어간다면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반도체와 같은 첨단 산업 분야입니다.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으며 첨단 과학기술 발전이 정체되어 있는 중국이 반도체마저 손에 넣게 되면 한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에 안 좋은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호시탐탐 노리는 중국에게 맞서기 위해 대만은 스스로의 국방력을 키우는 것은 물론이고 자신이 가진 반도체 공급망을 이용해 유사시 전 세계가 대만을 도와줄 것이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대만을 목숨 걸고 지켜주는 줄 알았던 미국이 다시 애매모호한 입장으로 태도를 바꾸면서 유사시 미국의 대만 개입은 불투명해진 상황입니다. 6월 3일 미국 국무부에서 공식적으로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밝히면서 대만 여론은 난리가 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미국에서 도입하기로 한 팔라딘 자주포의 계약 취소와 패트리어트 방공 미사일의 계약 취소 역시 대만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면 개입하겠냐는 질문에 당연히 참전하겠다는 발언으로 세계를 놀라게 했지만 일주일도 안 되어 기존 입장을 뒤집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만이 이렇게 불안정한 지정학적 위치에서 갈팡질팡하는 사이 한국에게 반도체 기술력마저 전부 따라잡히고 있습니다.
미국은 며칠 전 정상회담을 통해 대만이 아니라 한국과 첨단 기술 동맹을 맺었고, 대만은 기술력과 공급망 주도권을 한국에게 전부 내어주면서 미국이 대만을 지켜줄 필요성이 사라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해 9월 미국은 대만의 자주포 구매 요청을 승인하며 2023년에 첫 인도를 시작해 2025년까지 40문의 자주포를 인도한다는 1조 원 이상의 대규모 프로젝트를 승인했습니다. 대만이 도입하려던 팔라딘 자주포는 155화포를 장착하고 있으며 30km의 기본 사정거리를 통해 섬나라인 대만에 상륙하기 위한 중국 군함과 상륙정에게 막대한 부담을 안겨주는 무기입니다. 하지만 며칠 전 미국 국무부에선 러시아 우크라이나 상황으로 군수물자가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며 대만에 허가했던 자주포 판매 계약을 돌연 취소하는 등 호의적이었던 태도를 급격하게 바꾸고 있습니다. 대공 방어 무기인 패트리어트 도입 과정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만 국방부 장관은 3년 전 미국과 추가로 계약한 최신형 방공장치의 도입이 순조롭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대만 현지 언론에 따르면 미국과 대만이 합의해 도입하기로 계획한 사거리 확장형 패트리어트 도입 프로젝트가 사실상 좌초위기에 놓였다고 밝히며 2025년 배치를 완료하기로 한 계획이 달성하기 어려운 지경에 놓였다고 말했습니다. 패트리어트 방공 시스템은 최대 40km 고도까지 요격할 수 있는 최첨단 대공 미사일로서 대부분의 중국산 탄도 미사일을 요격 가능한 장비입니다. 이런 최첨단 장비가 도입되기로 예정되었지만 입장을 바꾼 미국 정부의 판매 거절로 인해 대만의 방어 능력에 구멍이 생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며칠 전 미국과 일본의 정상회담 과정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대만이 중국에게 침공당한다면 미군이 군사적으로 개입할 것이라고 대응 방안을 밝힌 것과 상당히 대조되는 계약 취소 결정입니다. 여기에 한술 더 떠 미국 국무부에서는 공식적으로 삭제되었던 하나의 중국 원칙과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되살리며 대만 내부에선 미국에게 수십조 원짜리 반도체 공장을 지어주었지만 결과적으로 뒤통수를 맞았다는 여론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대만 문제와 관련해 미국의 계산이 전부 끝났다고 분석하며 대만은 미국이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 믿는 요소인 TSMC의 반도체 산업을 해외 이전시키고 있고, 거기에다 한 발 더 나아간 미국은 한국과의 기술 동맹을 통해 안정적으로 반도체를 공급받기 위한 계획에 착수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도 대만이 중국에게 넘어가면 가장 거슬리는 부분은 반도체이기에 이것만 해결하면 미국의 경제적 손해는 최소한으로 줄이면서 자신들의 패권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대만 TSMC의 창업주인 모리스 창은 오래전부터 자신들의 기술력을 유지하고 대만을 반도체 요새로 만들기 위해 해외 공장 건설에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지녔습니다. 실제로 TSMC의 해외 투자는 창사 20년 동안 단 한 건도 없는 수준이었지만 최근 국제화 흐름에 조금씩 해외 투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TSMC의 외국인 지분입니다. TSMC는 설립 초기 대만 정부가 50%에 가까운 지분을 가지고 절반 정도의 국영 기업으로 운영해왔지만 공격적인 기술 투자와 글로벌 경영에 맞춰 민영화에 나선 결과 현재는 아시아 최대의 시가총액을 가진 첨단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TSMC의 지분 중 무려 78%가 외국인 지분으로 대만 국적이 아닌 외국인들이 TSMC를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78%의 외국인들이 대만 TSMC의 향후 투자와 공장 건설 등 주요한 경영 현안을 결정하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 대만의 외국인 지분율은 급격하게 늘어나며 이들 중 대부분이 미국계 지분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런 미국계 주주들의 의사대로 대만 TSMC는 창업주의 뜻과는 반대되게 해외 공장 건설과 연구개발센터 건설 등 대만에서 벗어나 수십조 원 규모의 새로운 공장을 짓고 있는데 가장 대규모로 투자한 곳은 다름 아닌 미국입니다. 미국에 지어질 공장은 대만 현지 공장보다 최신식 시설과 대규모의 생산 능력을 갖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즉 미국계 대주주들이 대만의 TSMC 경영에 참가해 대만의 반도체 공급망을 미국으로 옮겨온 것으로 이는 향후 대만과 중국의 충돌이 발생하여 반도체 공급이 불안정해졌을 경우에 대비한
미국의 대응이라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대만에게는 오히려 안 좋은 결정입니다. 미국이 자국 본토에 최신식 반도체 공급망을 갖추고 있기에 중국으로부터 대만을 지켜줘야 할 명분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만 TSMC의 해외 투자가 활발해지면 활발해질수록 대만은 스스로 지킬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대만의 반도체를 놓고 있는 이유 중 하나로 대만의 기술력에 한계가 왔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만 TSMC의 최대 고객인 애플의 칩셋은 지난번 아이폰과 동일하게 5나노 공정을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만은 그동안 3나노와 4나노를 개발했다고 밝히며 이번 하반기에는 3나노를 상용화하겠다고 다짐했지만 공정 수율과 양산성의 문제로 이번 하반기 출시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대만 현지 언론 매체의 보도를 인용하면 내년인 2023년까지 3나노와 4나노의 양산에 나서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되며 대만의 반도체 미세 공정이 5나노에서 정체되었다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은 이미 4나노 공정을 적용하여 퀄컴의 스냅드래곤 칩셋과 자체 엑시노스 칩셋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도체 업계에서는 TSMC가 3나노는 물론이고 4나노에서도 공정 수율을 향상시키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반도체 업계에선 삼성의 기술력과 공정 수율이 대만 TSMC에 뒤처진다는 식의 보도를 했지만 3나노 공정에선 완전히 판이 뒤집힐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의 TSMC가 장악한 파운드리 시장에 삼성전자는 2010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뛰어들며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많은 발전을 이뤄냈습니다. 하지만 TSMC가 열심히 준비한 미세 공정에서는 이기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3나노부터 판세를 뒤집을 작전을 계획했고 최근 완벽히 먹혀 들어가고 있습니다. TSMC가 3나노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기존 미세 공정과 똑같은 핀팩 공정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삼성은 이런 문제를 미리 예측하고 핀팩보다 완전히 발전된 구조인 GAA 구조로 개발을 주도하여 반도체 업계 전문가들은 3나노 공정부터는 삼성과 TSMC의 기술 격차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벌어질 것이라 분석했습니다. 삼성의 GAA 구조는 세계 최초로 적용되었으며 이에 위기감을 느낀 TSMC는 2나노 공정에 GAA를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대만은 자신들의 반도체 산업을 믿고 국제사회가 대만을 지켜줄 것이라 착각했지만 최근 미국의 첨단 무기 판매 불가 결정으로 모든 계산이 끝난 것으로 보입니다. 대부분의 대만 공장은 미국에도 지어지고 있으며 기술 동맹을 맺은 한국의 반도체 기술력은 대만 TSMC보다 더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경제 분야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